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온 김상균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공과대학 박수 잘 고맙습니다. 공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산업공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 과가 있는데 특히 공대 가장 인기가 없고 산업공학과 더 인기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수학 너무 많이 써서 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런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주제가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공대나 산업공학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부담감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게임, 세상을 플레이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연구하는 학자여서 오늘 이제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게임 혹시 연구하거나 만드시는 분은 여기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게임 우리가 연구하거나 만들지는 않지만 게임이 뭔가 낯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이 또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만들지도 않고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지만 게임하면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존재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은 게임이 될까요? 어떤 게임을 가장 좋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게임일지 한번 머릿속에 살짝 떠올려 봐 주세요. 연령대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혹시 마인크래프트 떠올리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초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인크래프트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유아적이다 그런 건 아닌데 마인크래프트 실제 중학교 수업에서도 마인크래프트 많이 쓰고 계세요. 수업에서도. 근데 또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대면 또 많이 아까 얘기 나올 게임들이 뭐 배틀그라운드나 요즘에 많이 하는 뭐 리니지나 그죠? 또 롤 그런 게임들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오버워치. 제가 이제 연구실에 없을 때마다 숨어서 오버워치 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연령대는 뭘 좋아할까요? 어떤 게임? 제 연령대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40대, 50대가 좋아하는 게임을 물어보면 약간 또 다른 시각의 게임들이 나옵니다. 요 연령대는 지금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은 추억의 게임을 또 많이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추억은 어디냐 하면 오락실입니다. 코인 넣고 코인 100원, 200원 넣고 하던 코인 오락실의 추억 게임들을 끄집어내고 있죠. 저는 지금도 그 기기가 집에 있습니다. 어렸을 땐 코인이 부족해서 시큼 못 하잖아요, 오락실에서. 또 지금 이제 코인 무한정 할 수 있는 게임기를 집에 딱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예요. 버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럼 그 윗세대는 또 어떨까요? 지금 한 연령대가 70, 80 정도 되시는 집에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어떤 게임들 좋아하실까? 게임을 잘 하실까 싶은데 그 연령대도 게임들을 꽤 하세요, 요즘에는. 어떤 거 하시냐면은 오프라인에서 즐겼던 경험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끌고 오셔서 뭐랄까요? 바로 고스톱을 하십니다. 요즘에 또 펜 넘기는 것도 재밌게 되게 손으로 밀어가지고 착착착 손에 붙여서 펜 넘기기 하십니다. 자, 게임이 굉장히 낮은 연령부터 높은 연령까지 게임을 다 즐기고 있죠. 게임을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게임을 누가 시켜서 한다라고 하거나 일 때문에 게임한다. 뭐 직업적으로 그런 분이 일부 있겠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고 우리한테 게임은 즐거운 놀잇감이죠. 게임 놀이입니다.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모든 인간 놀이를 좋아하고 인생에서 일정한 시간들은 놀이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놀이로서의 게임 우리한테 익숙한데 약간 또 이제 시각을 틀어가지고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산업으로서의 게임을 얘기할 때 123이라는 숫자를 꼭 먼저 끄집어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123. 뒤에 이제 조를 붙이면 화폐 가치가 되겠죠. 123조. 123조가 게임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전 세계 게임 시장의 1년치 규모가 123조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123조 일단 큰 숫자긴 한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숫자인지 조금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뭐 그죠? 123조. 저도 되게 손에 안 잡히는 숫자입니다. 123조가 어느 정도 이제 큰 숫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콘텐츠를 놓고서 좀 비교를 해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게임 말고 우리가 또 많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놀이 콘텐츠 중에 뭐가 있냐면 영화가 있죠.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집에서 IPTV로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 또 영화 관련된 상품들, 굿즈도 많이 판매하잖아요. 캐릭터 상품, 피규어. 이런 총 시장을 다 합친 게 현재 한 100조 정도가 돼요. 그런데 게임이 123조니까 20조 정도 더 커요,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니죠. 좀 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가정 중에도 거실의 중앙에 주로 뭐가 있을까요? 가전제품 중에 대부분의 가정은 아직까지 그래도 TV를 딱 걸어놓은 거죠. 벽걸이 TV.
TV 시장이 1년 전 세계 규모가 또 한 100조에서 10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123조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 또 어느 정도 될까? 전체가 123조인데 한국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조 정도가 됩니다. 또 역시 10조도 손에 안 잡힐 거여서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한테 좀 더 큰 시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장 중에 광고 시장,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좋아하는 화장품 시장, 이 각 10조 정도씩이 돼요. 그러니까 콘텐츠,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가 눈에 보이는 매일 뭐 만지고 쓰고 하는 화장품 시장만큼의 규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게임은 또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가 최근에 한류라는 명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잖아요. 뭐 K-팝,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 전체 수출액의 55%를 넘는 게 뭐냐 하면 게임 한 종류예요. 나머지 뭐 드라마, 음악 다 합친 게 많다라고 하지만 언론에 많이 발표되니까 많다 하지만 실제 다 합쳐봐도 40%가 조금 넘어요. 근데 게임은 한 종목만으로 1년에 5조, 55%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산업이에요. 근데 잘 모르세요, 그거를. 왜냐하면 게임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또는 게임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애매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놀이지 않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좀 격화시키는 문화가 아직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좀 저는 게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그럼 기존에 이제 게임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지식을 갖고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가?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얘기 많이 하세요. 게임은 그래도 아무래도 어떤 소프트웨어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뭐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짜는 거겠다. 또 게임 프로그래머, 좋은 직군이에요. 게임 프로그래머들도 많이 이제 양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음악적인 또는 음향적인 효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는 뭐 그래픽이나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그런 쪽 직무도 많이 또 진출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디자인이나 음향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쪽도 많이 가세요. 또 그 다음엔 예전에는 뭐 게임에 그게 필요할까 했는데 지금은 정착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나리오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게임하면 공대생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대생 몇 명 고용해서 만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 기획 단계부터 뭐 국문학이나 스토리텔링을 전공한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거대한 스토리라인을 다 짜고서 그에 맞는 그래픽, 그에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서 게임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 직군이 게임 분야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직군들이에요. 프로그램, 디자인, 기획과 시나리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큰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이 타이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또는 트렌드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들을 다 연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인 게임과 연결을 해서 보면 저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리티,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뭐 약자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AR이다, VR이다, MR이다. 이 모든 키워드의 뒤에 리얼리티가 붙잖아요. 현실.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든 컨텐츠의 현실감을 증가시킨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게임에도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게임이 이렇죠. 뭔가 VR 디바이스를 뒤집어 쓰거나 포켓몬고를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해도 그걸 실제라고 느끼진 않잖아요. 실제처럼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막이 하고 막 뒤집어 쓰고 혼자 구석에 가서 게임 하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말 시키면 귀찮다고 하고. 현실을 잊고서 이 게임이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인간은. 자, 근데 그게 좀 더 기술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지금 여러분들 게임할 때 보면 게임 속에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NPC라고 하는 캐릭터죠. 컴퓨터가 조종하는 non-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 일부는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레이하다 보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컴퓨터가 조작하는 건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잘 알아내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게임 속에서 뭐 어떤 총싸움을 하거나 격투를 하거나 할 때 사람이 아닌 컴퓨터 캐릭터들은 어떤 좋은 전략을 쓰거나 머리가 좋아서 작전을 잘 짜거나 한다기보다 좋은 무기, 많은 체력 이런 걸 바탕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형태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강화되면서 게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게임 안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이 사람보다 좀 더 지능적이고 좀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도 있고요.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하고 경쟁하는 역할도 해주지만 좀 더 재밌는 거는 내가 게임 플레이를 잘 못해요.
그럴 경우에 딱 나타나가지고 마치 나를 도와준 사람처럼 그냥 에너지만 더 주고 뭐 아이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전략이나 작전을 알려주는 역할도 게임 또 캐릭터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융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가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나 어떤 접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서로 막 섞는 거거든요. 믹스하는 건데 게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임이 기반이 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또 디자인, 거대한 시나리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오는 진실한 어떤 현실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고도의 인공지능 또는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면 미래의 게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미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미국 드라마. 혹시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드라마 얘기를 드릴 거냐 하면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웨스트월드라고 해서 작년에 HBO라고 하는 미국 케이블 TV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굉장히 히트를 친 작품이에요. 그리고 평론가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히트 치면 평론가들은 별로 안 좋게 평가하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히트,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 평론가들도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사실은 원전까지 있어요. 원전이 1973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역사적인 해에 나온 그 영화가 있는데 이거를 HBO에서 거의 한 44년 만에 작년에 리메이크를 했어요. 드라마 시리즈로. 1973년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제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월드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냐. 지금부터 이제 스포일러가 나갈 거니까 듣기 싫으시면 귀를 딱 막으셔야 돼요, 이렇게. 웨스트월드는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런 드라마는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여태까지. 기본 설정은 단순해요. 테마파크,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이면 되게 식상하잖아요. 애들 드라마인가 싶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놀이공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도시 정도? 이 정도 되는 이제 놀이공원이 있고 시점을 알 수 없는 언젠가의 미래인데 놀이공원이 거대하게 있어요. 근데 제목이 웨스트월드잖아요.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놀이공원이에요. 근데 뭔가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거나 바이킹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놀이기구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티켓을 구매하는 거죠. 일반인 티켓을 구매하고 놀이공원 딱 가면 거기에는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예요. 근데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의 역할이 뭐냐 하면 서부 시대에 한 명 한 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텐더도 있고 총잡이도 있고 보안관도 있고 뭐 인디언 역할하는 캐릭터들도 있고.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제작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연기를 해요. 그냥 로봇인 것처럼. CG를 별로 안 쓰고 만든 드라마예요. 자, 근데 그럼 캐릭터. 이 캐릭터들하고 실제 사람이 어떤 교감이나 경험을 하게 될까? 무한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 바텐더하고 이야기하면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냥 서부시대 건초 위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거다가 뭔가 보물을 탐험하는 모험에 빠지기도 하고 인디언하고 격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인디언하고 격투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놀이공원 갔는데 사망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져주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뭐 보물도 찾고 뭐 로맨스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먼 시점의 이야기겠지만 들어보면 이제 재밌겠죠.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게 한국에도 아주 약간 비슷한 게 있죠.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민속촌에 가면 사실 관광객만 빽빽하고 관광객 빽빽하고 아치 분장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관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광객 1000명이 아치 한 명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렇게 못 갔죠. 근데 이게 정말 발전이 돼가지고 바뀐다라고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테마파크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 조선시대에서 그렇게 3일, 한 일주일을 살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했던 역사를 조선시대 테마파크에서 한 3일만 살고 와도 조선시대 생활상, 문화, 언어 다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게임의 기반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합쳤을 때 볼 수 있는 미래의 게임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게임은 지금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게임이 완전히 선으로 딱 잘라져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게임은 일상생활과 게임이 합쳐지기도 하고 공부하고 게임이 합쳐지기도 하는 경계, 분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게임이 지향하는 거대한 방향성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뭐 있느냐?
아직까지는 물론 가이드길이 멉니다. 멀지만 최근 한 2, 3년 전부터는 기본적인 시도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공기관만 봐도 사이언스 레벨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 대학생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이 중학생 대상이에요. 중학생 때 공부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싫었냐? 물론 다 싫었겠지만 그중에 더 싫은 건 수학하고 과학이잖아요. 수학하고 과학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을 한 게 게임하고 합쳐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학, 과학을 게임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매년 또 예산도 증액해서 사이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교육 분야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대학에도 보면 창업, 뭐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것도 과목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이게 좀 힘든 부분은 기업가 정신은 실제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배워놔야 되는 건데 이걸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실제 해봐야 되는 건데 실제 해보려면 근데 좀 힘들다라고 해서 창조 경제타운이라고 하는 역시 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 중에 아이디어 컴퍼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가면 회사를 한 4명, 5명이 가상으로 온라인에서 만들고 제품도 디자인을 해보고 투자도 받아보고 주식 가치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창업을 해볼 수 있는 창업 게임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올해 여름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이미 한 200개 정도 이상의 팀이 참가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시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보다 좀 더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뭐 의학 같은 거잖아요. 또 과학 중에는 천문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외국에는 의학이나 천문학도 게임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의학이나 천문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일상생활로 오게 되면 저도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길이 많이 막혀갖고 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도로의 교통 혼잡을 게임적인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양한 국가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도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기업에서 하는 게임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미래의 게임 제작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여태까지 게임 제작자들이 주로 했던 역할은 인간의 놀이를 디자인하는 역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10분 정도 재밌게 놀다 끝낼 수 있을까? 이걸 디자인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는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게임 디자이너는 단순히 게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삶의 전체 경험을 재디자인하는 게 게임 제작자들한테 주어진 거대한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시대의 게임 분야, 미래 시대의 게임 제작자로서 어떤 거를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냐 하면 저는 게이피케이션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피케이션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게임이 어떤 생활이나 공부, 일하고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더 넓게 퍼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다루는 어떤 기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게이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에 게임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게임이란 키워드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게임과 함께 게이피케이션이라는 단어 그리고 게이피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이나 기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제작자는 인간의 놀이를 만들어준다는 그 일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이를 넘어서 인간의 일상, 공부, 일까지 멋있게 재창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멋있고 거룩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의 게임 제작자들을 꿈꾸는 여러분들은 게임과 함께 게이피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